윤석열 후보도 한때 잘 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이준석도 돌아오고 김종인도 하고 2030 남자들 인기도 좋으니까 뭐 신지혜까지 데리고 오고 광폭 행보하려고 하다가 이게 다 핸들링이 잘 안 된 거잖아요. 저는 약간 지금 그런 기미가 조금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한 2, 3주 전은 그냥 집중해가지고 앞만 보고 달리면 되는데 이제는 관리해야 될 게 또 많아졌다. 자, 이낙연 후보 들어오셨는데 열린민주당하고 합당해요. 해가지고 거기 또 선거 조직 뭐 별도로 이렇게 한다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한 충돌의 문제. 그리고 어젠가 그젠가 그 후보 직속 부동산 뭐 이쪽 하는 데서 뭐 국토 뭐 제가 앞에 적어놨는데 토지이익 배당금제. 근데 이거 가만 보니까 국토 보유세가 아니라 토지이익 배당금제라고 하는데 똑같은 말인 게요. 국토 보유세는 걷는 쪽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토지이익 배당금은 주는 쪽에 대한 이야기인데 주려면 있어야 되잖아. 걷는 거는 이제 이야기를 안 하고 근데 뭐 들어보면 보유세 강화하고 실효세를 높이고 그 똑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핸들링 할 거냐 이런 건 또 이제 어려운 문제.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토지이익 배당금제는 이제 후보가 이렇게 용인했거나 이런 건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시장을 전혀 모르는 사람의 얘기거나 아니면 내가 시장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돼버릴 수가 있어서 토지이익 배당금 같은 거. 그러니까요.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김태현의 정치쇼. 민주당 얘기 좀 해볼게요. 자, 김상희 특보. 예. 그거 민주당 지금 분위기 좋죠? 상승세죠. 예. 어쨌든 원팀 기조가 예전에 막 안 돼가지고 무슨 뭐 저쪽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것 같고 이낙연 전 대표도 돌아오고 거기다가 정세균 그게 대표적인 되는 집안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에 힘이 좀 막혀 뽕이 막 올라갔는데 지금. 아 이거 뽕이 들어간 거 입고 와가지고 큰일 났네. 뽕 빠진 옷으로 이제 입고 다니겠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봐요. 되는 집안. 되는 집안에. 되는 집안의 모습이 아니었다면 이낙연 대표가 합류가 됐을까라는 물음표가 저는 좀 있어요. 사실은. 되는 집안이기 때문에 들어온 거다. 그런 부분도 있다. 뭐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낙연 후보가 마음에 걸려서 흔쾌히 선거운동을 하거나 주변에 이재명 후보를 홍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족쇄가 풀렸다. 마음껏 뛸 수 있다. 그리고 내부의 어떤 갈등 같은 게 그걸로서 이렇게 녹아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런 거예요? 이낙연 대표가 합류해서 실제적으로 가지는 뭐 세력 뭐 이런 걸 떠나서 보여지는 모양새 자체가 저기는 이제 잘 되나 보다. 그쵸. 이제 내분이 없고 싸움 안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좋은 든다. 모습이죠. 으쌰으쌰하는 모습. 되는 집안의 모습.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재명 후보가 가장 치명적일 수 있었던 부분이 불안감이었다면 불안감이 안 보여지는 그런 효과를 거둘 너무 수가 신나서 있겠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제 실론 중에 하나가 잘 되면 광폭 행보고 못 되면 좌충우돌이다. 똑같은 건데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광폭 행보냐 좌충우돌이냐 이런 거죠. 한쪽은 지금 광폭 행보고 한쪽은 좌충우돌인데.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도 윤석열 후보의 그 지난 이 시점을 이재명 후보도 잘 보고 벤치마킹 해야 될 게 있다고 봐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윤석열 후보도 한때 잘 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이준석도 돌아오고 김종인도 하고 2030 남자들 인기도 좋으니까 뭐 신지혜까지 데리고 오고 광폭 행보하려고 하다가 이게 다 핸들링이 잘 안 된 거잖아요. 저는 약간 지금 그런 기미가 조금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한 2, 3주 전은 그냥 집중해가지고 앞만 보고 달리면 되는데 이제는 관리해야 될 게 또 많아졌다. 자, 이낙연 후보 들어오셨는데 열린민주당하고 합당해요. 해가지고 거기 또 선거 조직 뭐 별도로 이렇게 한다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한 충돌의 문제. 그리고 어젠가 그젠가 그 후보 직속 부동산 뭐 이쪽 하는 데서 뭐 국토 뭐 제가 앞에 적어놨는데 토지이익 배당금제. 근데 이거 가만 보니까 국토 보유세가 아니라 토지이익 배당금제라고 하는데 똑같은 말인 게요. 국토 보유세는 걷는 쪽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토지이익 배당금은 주는 쪽에 대한 이야기인데 주려면 있어야 되잖아.
걷는 거는 이제 이야기를 안 하고 근데 뭐 들어보면 보유세 강화하고 실효세를 높이고 그 똑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핸들링할 거냐 이런 건 또 이제 어려운 문제.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토지익 배당금제는 이제 후보가 이렇게 용인했거나 이런 건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시장을 전혀 모르는 사람의 얘기거나 아니면 내가 시장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돼버릴 수가 있어서 이 토지 배당금 같은 거.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힘들게 욕먹어가면서 방향 전환을 많이 해놨잖아요. 근데 이거 또 거꾸로야? 이렇게 되면은 공든탑이 이제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민주당 선대위 언론특보도 좀 우려 개인 의견을 전제로 우려 개인 보고 의견임을 있다. 전제로 우려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건 다 동의하실 것 같아요. 11월은 윤석열의 달, 12월은 이재명의 달. 그렇죠. 그죠? 예. 중요한 건 내년 1월이랑 2월이네. 3월 남았어요. 3월 이제 3월. 2년 남았어요. 1, 2 교대로 하면 3월 9일은 누구의 날이냐? 요거구나. 알겠습니다. 윤 실장, 그 얘기 관심 있다면서요? 열린민주당하고 그러니까 앞서 이제 말씀드린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자, 이낙연 전 대표가 되게 이제 점잖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때로는 제가 다른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겁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후보 이재명 그럼요. 물론 이제 제가 다 귀담아 듣겠습니다. 근데 이낙연이 이재명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건 뭔가 중도화 쪽에 이런 쪽의 방향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열린민주당에 들어오신 분들이 때로는 저희가 후보하고 다른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겁니다라고 했을 때는 뭐 조국 장관이 억울하다. 김건희를 정경심만큼 해라. 약간 이런 식의 다른 방향이라면 그거는 후보 입장에서 되게 약간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열린민주당과 이 그룹들이 지지층을 이렇게 붙잡아주는 거는 일은 하셔야 잘하기를 기대하는데 너무 이분들이 부각돼 가지고 나서버리면은 되게 이제 꼬이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재명 후보가 이제는 더 어려워지는 게 여러 가지를 핸들링해야 된다. 윤석열 후보도요. 단문입니다. 문재인 심판입니다. 한때는 쉽고 잘 나갔어요. 근데 잘 나가다 보니까 식구가 많아지고 남자도 챙겨야지 여자도 챙겨야지 하니까 이제 어려워진 거거든요. 옳은 말씀. 보관이 있으세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열린민주당은 약간 강성 지지층이기 때문에 찍을 곳이 없어요. 찍을 곳이 없다라는 건 중도 유권. 정권이 바뀌면 본인들이 직접 피해를 볼 수 있는 그 이해관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가 볼 때는 들어오셔서 너무 광폭 행보를 하면 윤 실장 말대로 중도 확장에 과연 도움이 될까? 큰 물음표. 근데 아주 큰 물음표. 열린민주당 구성원들이 한 명 한 명이 다 소위 말해서 좀 빅마우스잖아요. 목소리가 맞아요. 큰 분들이잖아요. 그게 좀 걱정이 좀. 저는 이제 바람이 있다면 그 바람이 있다면 네, 최강욱 대표나 김의겸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소신을 계속 지키셔라. 그래서 조국 전 장관 옹호하고 정경심 교수 옹호하고 이런 식의 행보를 과감하게 펼쳐라. 저희는 점잖아서 그런 얘기 못합니다. 자 이제 저기 예전에 아직 당적 가지고 계세요? 저는 없어요. 그러시구나. 장성철 예전에 국민의힘 쪽에 오래 활동했던 장성철 교수하고 지금 현직 민주당에 계시는 김상일 특보가 대선에 가까우면 갈 것으로 이제 본색이 드러나고 있다. 이게 컨설팅이 아닌. 최강욱 대표 화이팅. 알겠습니다. 어제 이거 좀 얘기해볼게요. 어제 사실 그 얘기 되게 뜨거웠던데 토론을 한 해 만에 가지고 지금 토론을 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야 대장동 특검 먼저 받아 중범죄처럼 무슨 국정언론에 요거고 이재명 후보는 이 민주주의는 토론을 해야지 회피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자 장성철 특보 토론해야죠. 장성철 교수 해야 돼요. 토론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2017년도에 있었던 대선에도 대담하고 토론하고 17번을 했어요. 2012년은 별로 안 했다면서요? 2012년도 12번인가 했어요. 그래요? 2012년도? 이게 약간 우리가 토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가 약간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TV 토론은 내가 다 뭐 어쨌든 TV 토론은 14번 했고 18대 때는 12번 했어요. TV 토론만. 그러니까 대담까지 하면은 17번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 해야죠. 근데 윤석열 후보는 확정적 중범죄자인 이재명 후보랑 내가 왜 토론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은 아직도 검사의 옷을 못 벗은 것 같아요. 피의자랑 내가 왜 토론을 해 내가 이런 생각이잖아요. 아니 근데 그 모습은
제가 볼 때는 법도 잘 모르는 모습이에요. 예?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방법으로 책임을 이미 진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대표로 뽑아줬잖아요. 후보라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거를 나는 너의 개인적인 옛날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너를 그 공인으로서 후보로서의 자격을 나는 인정하지 않을 거야. 이거 법을 전혀 모르는 모습이죠. 이건. 그걸 또 법까지 또 얘기하시는. 그렇잖아요. 지금은 법인격으로 대해줘야지. 법을 따라서 정치적으로 볼 때 저는 동의.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정치도 모르는 거야. 법만 모르는 게 아니라 정치도 모르는 거야. 거기 뒤에 정치적인 실체가 될 수 있는 지지자들이 있고 그 지지자들의 지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후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김상일 특보 자꾸 저런 식으로 얘기하시면은 제가 윤석열 후보를 옹호를 안 할 수가 그러니까 없는데. 저는 이제 제가 좀 이야기하자면은 저는 요거는 아니 합법적으로 선출이 되고 어쨌든 한 조직과 그룹의 정통성을 가진 후보잖아요. 그거를 중범죄자니까 못하겠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나중에 김건희 씨나 뭐 장모 본부장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 이거 국민 피해가 너무 심각할 것 같으니까 그거 해소되기 전에는 후보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윤 후보 쪽에다가 첫 번째로는 토론을 해야죠. 그리고 이게 토론을 안 하더라도요. 그런 식으로 말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에서 윤호중 대표 특검 해야지라고 하면서 침대 축구를 하고 토론해야지라고 하면서 침대 축구 할 수도 있어요. 항상 보면요. 지지를 앞선 사람은 작게 하려고 그러고 뒤처진 사람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민주당 경선 때도 막판에 토론 한번 취소돼가지고 그때 이낙연 후보 쪽은 되게 화내고 이재명 후보 쪽은 뭐 굳이 더 해야 돼?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 침대 축구를 해도 세련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 범죄자하고 못한다 이러면 딱 말씀하신 대로 후보에 대한 인정의 문제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전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못할 것 같지가 않아요. 윤석열 후보가 이게 말의 실언들을 가만히 보면은 자기가 편한 자리 가면 실언을 하고 이분이 프레셔, 압박이 있는 데서는 좀 강한 느낌을 항상 받았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 토론 때 보면은 그때 진짜 많이 했지 않습니까? 뭐 열 몇 번 했는데 뒤로 갈수록 나아졌고 이재명 후보는 사실 토론의 달인이라고 우리 인식이 있는데 민주당 토론 때 보면 기대보다는 그렇죠. 좀 못했단 말이에요. 양 후보는 기대치가 좀 다르서 그런가? 그러니까요. 저는 하면 그 윤석열 후보한테 크게 불리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국민에 대한 자세의 문제예요. 이거는. 국민을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오죽하면 3프로 TV에서 두 후보를 따로따로 토론 뭐라죠? 질의응답을 해가지고 그 인터넷에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장안의 화제가 됐어요. 그거 뭐예요? 토론에 관심이 있고 후보에 관심이 있고 후보를 알고 싶다. 후보의 얘기를 듣고 싶다. 후보의 정책에도 관심이 있다. 이거를 이미 보여준 이미 입증이 된 순간 장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2분 남았는데 마지막 주제 요거 하나 해볼게요. 안철수 후보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야 몸값이 엄청 올라가요. 지지도도 올라가는 것 같고. 장 교수 지금 현상 어떻게 보세요? 안 교수? 안 후보의 그 상승세?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꽃놀이패를 지었다라는 꽃놀이패?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두 자리 숫자의 지지율을 기록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마지막 남은 대선 방정식인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빅 이벤트다?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 올라가는 게 윤석열 후보에게 다행인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 떨어졌는데 이재명 후보한테 안 가고 안철수 후보가 중간에 저장을 해놓잖아요. 지금 저수지처럼. 그러면 있어서는 다행일 수도 있고. 이게 되게 복합적으로 봐요. 분명히 윤석열 후보가 떨어지니까 안철수 후보한테 가는 게 맞는데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가 쭉 빠질 때 정몽준이라는 사람이 안 나타났으면은 완전 판이 바뀌었을 건데 정몽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댐 역할을 했던 게 분명히 그 물을 다 가져갔다는 거구나. 그렇죠. 근데 그게 최종적으로 그때와 똑같을지 안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보면은 그 안철수의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제가 안 대표라면은 안 후보라면 한 2월까지는 그냥 아무 생각 안 하는 게 맞아요.
이대로 맞아요. 지금 과학, 미래, 경제 이런 거 좋지 않습니까? 계속 하고 2월 가서 뭐 내가 어떻게 할지 고민해 보는 거 맞죠. 2월 가서 또 지난번 서울시장 때처럼 또 여론조사로 해요? 아니 그게 뭐 그것도 그때 가서 생각하면 지금 생각한다고 이게 뭐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모르실 말씀. 여론조사 추이를 보고 결정해야 된다는 거구나 전략을. 일단 판돈을 최대한 올려놓은 다음에 뭘 할지 고민하는. 근데 현재처럼 박빙이면은 안철수 후보 몸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자 30초 남았어요. 예전부터 우리 그 특보단 회의를 하면은 이 부분을 굉장히 경계를 했어요. 경계를 한다. 왜냐하면 김한길 대표가 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김한길 대표의 빅픽처 중에 하나가 안철수 대표와의 결합. 저는 이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보다 더 큰 빅픽처가 있다면 보수 중도 대연합 뭐 이런 구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경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계속 그 피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10%를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넘긴다 그럼 민주당으로서는 진짜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정치권의 오랜 격언이 생각납니다. 꺼진 불도 다시. 오늘 여기서 터차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장성철 교수, 김상회 특보, 윤태곤 실장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